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복입니다. 자, 매일마다 만나뵙게 되니 참 반가운데 오늘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고대 정치 제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했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경제와 더불어서 이제 사회생활 또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8쪽 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대 사회생활입니다. 고대는 역시 삼국과 남북국 시대다라고 하는 거 항상 시대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1번 신분제 사회 성립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초기 국가 시대. 자, 초기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동기 이래 군장 국가에서 철기 시대 연맹 국가까지를 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1번 신분제 형성에서 그 제자는 좀 이렇게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국가 시절에 아직 신분제도라고 하는 제도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청동기래 지배와 피지배 관계, 즉 신분 또는 계층 또는 계급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없애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청동기의 사용과 함께 시작된 정복과 복속으로 여러 부족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고대 사회에서는 지배층 사이의 위계 서열 그리고 신분제도로 발전해 갔다. 즉 신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고대 사회, 즉 삼국시대부터 이제 체계화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사회계층. 자, 가와 대가들이 있습니다. 요거 배우셨죠? 가 또는 대가. 이들은 바로 그 청동기 이래 철기 연맹국가 시절에 지배계층 누구였었다? 군장 계급들이었었다. 군장, 권력을 가졌던 계급들. 뭐 일반적으로 족장이라고도 하지만 족장 중에서 강력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 계층들이고요. 그 가들이 주로 부여와 고구려에서 주로 대가라고 하는 칭호로 불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민이 있습니다. 호민, 거기 보시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음락의 지배층이었었다. 그래서 그 1번과 2번을 묶으시면 바로 이 연맹국가 시절의 초기 국가 시절의 지배계층입니다. 쓰세요. 지배계층. 1번, 2번 묶어서 지배층이었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하호들이 있습니다. 자, 하호들을 보시면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으로 각종 생산활동에 종사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삼국시대 보면 이제 평민계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평민층의 대부분은 역시 이 당시에 농민계층입니다. 그렇죠? 상공업은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요. 거의 대부분은 농민층이었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비계층 보세요. 음락의 최하층으로 이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전민층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쟁 포로자, 전쟁 노비죠. 부채를 갚지 못한 자, 부채 노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신분적, 경제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바쳐야 됐던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맹국가 시절부터 이런 서서히 지배 피지배 관계가 이제 강화되어 가다가 이러한 사회계층이 완전히 체계화, 강화되어 가는 것은 그 다음 삼국시대입니다. 내려갑니다. 자, 이번에 삼국시대. 자, 삼국의 신분제 형성. 따라서 이제 삼국시대는 이러한 신분제도가 체계화되어 가서 완전히 이제 강화되어 가는데 보세요. 1번 왕을 정점으로 최하인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제적 질서가 유지되어 갔다. 2번 왕족을 비롯한 밑줄 보세요. 귀족, 평민, 천민 크게 세 계층으로 구분되어 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국시대는 드디어 아주 엄격한 신분제도가 강화, 마련되어 갑니다. 요걸 살짝쿵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 보자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지배계층, 귀족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종사자의 생산에 종사했던 종사자, 평민층. 그리고 이제 최하층, 천민층입니다. 이 천민은 대부분 역시 노비들이었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삼국시대는 이렇게 세 계층 간의 신분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고 딱 신분, 사회적 출세, 정치적 출세가 제한되어 있었던 그런 폐쇄적인 아주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참고로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신분제도 총정리할 시간이 또 조선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따라서 지배층 특권 유지를 위해서 율령을 제정했다. 율령은 언제부터 나타나죠? 고대국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대국가를 뒷받침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왕권 강화와 율령 반포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러한 율령은 아주 엄한 법률이고요. 이런 것은 역시 왕권을 뒷받침합니다. 어느 사회에 나타난다? 고대 사회. 네 번째,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는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됐다. 자, 그거 밑줄 보세요. 개인의 신분은 능력보다는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됐다. 조금 이따 보게 될 대표적인 신라의 골품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대 사회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라. 뭐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말하면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바로 폐쇄적이다,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이제 암만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뛰어나도 사회적 진출이 제한된 계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불만 계층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조금 이따 신라 골품제에서 보게 될 육두품이나 뭐 오두품, 사두품 이런 계층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서 고대사의 성격은 뭐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자, 2번 내려옵니다. 귀족, 평민, 천민에서 귀족 보세요. 왕족을 비롯한 부족장 세력이 귀족으로 재편성되어 정치 권력, 사회,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한마디로 연맹국가 시절에 바로 족장 세력들 내지는 군장 세력들 그들이 중앙 집권이 되면서 강화되면서 이제 왕 밑에 복속되어 가면서 그래도 지배계층인 귀족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다 여전히 독점하던 그런 지배계층입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두 번째 평민 보세요. 자, 대부분 농민이었었다. 이 당시에는 상공업자는 그렇게 수가 많지 않습니다. 자유민이었으나 정치적, 사회적 제약을 받았으며 조세를 납부하고 노동을 제공, 증발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생산 종사자, 그러면서 국가에 세금을 냈던 납세 대상자, 이들이 아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계층에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민 보시면 노비와 촌락을 단위로 했던 집단 예속민이다. 신분이 자유롭지 못했으며 전쟁포로 또는 범죄 채무도로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 이후 여러분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무조건 노비가 되는 겁니다. 신분 세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신분제도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공부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생각해봐. 이 재미없는 공부를 누가 합니까? 왜? 뭐 귀족은 귀족 자식 안 해도 되니까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노비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못 하고요. 알겠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얼마나 참 좋고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까? 공부만큼 또 길이 다양하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영화 뭐 축구 뭐 인생 뭐 스포츠를 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 손가락 몇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다 또 못하면 또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삼국시대 모습인데 삼국사의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서 1번 고구려. 자, 고구려는 엄격한 형률이 있었다. 형률은 아까 그 율령반포와 같은 맥락입니다. 율령에서 율이 형법이고요. 령은 행정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법은 역시 형법.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입니다. 정치운영법.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보세요. 형법은 매우 엄격해서 법률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는 자가 드물었다. 두 번째, 반역 반란은 중죄로 보고 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왜? 이래야 이제 국가가 운영되고요. 그런데 이 삼국시대 법률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아주 끔찍한 법률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 패한 자 역시 사형이다. 몇 줄 보세요. 적에게 항복한 자 또는 전쟁에 패한 자 역시 사형에 처했다. 여러분, 아니 전쟁하다가 열심히 싸우다가 깨질 수도 있고 항복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한 열댓 명이 어떻게 수백 명, 수만 명을 맞습니까? 그러나 삼국시대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패하거나 항복하면 무조건 사형. 뭐 하여튼 이거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 나옵니다. 이러한 법은 우리 한국사에서 유일하게 삼국시대만 나타난다. 됐죠? 그럼 문제. 이러한 법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삼국시대, 삼국사회의 성격은 뭐냐? 뭐죠? 아주 끔찍한 군사국가였다. 내지는 전시국가였었다. 됩니까? 왜? 여러분 삼국은 맨날 싸웠잖아요. 싸우다 깨지는 건 곧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우다 죽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법은 어느 시대만의 특징이다? 삼국시대. 전쟁의 패한 자 사형. 요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날 이후 통일신라 이후 고려 조선시대 이러한 법은 사라지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4번에 밑줄 보세요. 일책 12법. 그래서 도둑질한 자는 12배 배상을 하게 했다. 시험에 배상이란 단어 나오면 역시 사유재산제고요. 사유재산의 존중인데 아셔야 될 거 일책 12법은 연맹국가 부여와 고구려 시대에 있었던 공통의 법이고 역시 고대 국가로 발전했던 고구려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계층, 지배층 보세요. 왕족인 고씨를 비롯한 오부족 출신이다. 여러분 고구려 누가 세웁니까? 고주몽.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구려 왕족은 고씨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귀족을 이루었던 것은 바로 오부족, 게르부, 술노부,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등 이 5개 부족의 족장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바로 지배계층을 형성해서 특권을 독점해 나갔겠지요. 그 다음에 국방이 솔선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 보세요. 국역, 그 다음에 생활의 불안정, 그
그래서 이 백성들은 여러분 뻑하면 이제 전쟁에 동원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국가에 세금 내고, 그러나 삼국시대 백성들은 주로 농사를 짓다가 뻑하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겠죠. 생활이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고국천왕 때 밑줄 진대법이 시행됐던 겁니다. 진대법은 우리 한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사회복지제도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복지제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적 성격이 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했던 못다 춘대 추납의 제도였었다. 이것도 나중에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민과 노비 주로 피정복민, 몰락한 평민, 채무자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완전히 최하의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계층이다. 자, 혼인풍습 보시면 지배층은 밑줄 그세요. 형사취수제, 그 다음에 서국제 밑줄 그세요. 자, 여러분이 형사취수제도 연맹국가였던 부여, 그리고 고구려 시절부터 있었던 그런 혼인풍습입니다. 고대 국가로 되면서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웠죠? 서국제, 즉 대릴사회제. 이것도 연맹국가 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했다. 또 죽으면 동생, 또 죽으면 동생. 의미가 뭐라 그랬죠? 아이, 또 막내가 경사났다 그러지 말고, 아이, 야, 맨날 싸웠는데 남자가 죽었는데 형수 또 홀라당 셋이씩 가면 어떻게 돼? 재산과 자식들 전부 다 다른 집단으로 이동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자 이겁니다. 그리고 대릴사회 역시 일찍 좀 일 잘하는 그 어떤 청년을 좀 맞아들이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구려 사회 성격은 뭐냐? 또 고구려인들은 여자를 밝혔다 그러지 마시고요. 알겠지? 뭘 중시했다? 노동력을 중시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시대는 맨날 싸웠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생산을 하고자 하면 이 왕성한 노동력을 가진 남자들이 필요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이제 노동력입니다. 시골에 가면 우리 그 아주머니 계시는데 경기도 이천에 여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뭐 지금은 좀 그나마 낮았지만 남자들은 뭐 여름에 낮에 농사 짓고 저녁에 이렇게 마실 다니면서 또 막걸리도 먹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동양화도 그리고 하는데, 여자들은 뭐 그냥 빨래하래 아이들 키우랴 뭐 하여튼 난리 벅석을 합니다. 여자도 중요한 노동력이다. 삼국시대는 특히 인구가 적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는 노동력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나타난 제도입니다. 뭐 여자를 밝혔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층.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결혼했으면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 술을 보낼 뿐 예물은 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백제도 비슷합니다. 보세요. 특징. 언어 풍속은 고구려와 비슷했다. 그리고 일찍부터 중국 선진문화를 수용했다. 여러분, 백제는 삼국 중에서 한강 유역, 중국의 선진문화 수용이 빨랐다. 고이왕 때 이미 율령은 반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백제 사람은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문화 기록이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엄격한 형률에서 반역자, 살인자, 사형. 이건 이해가 가요. 반역한 자 사형에 처해야죠. 살인자 사형. 그런데 그거 밑줄 그세요. 전쟁에서 퇴각한 군사 등은 또 역시 사형이었다. 아까 고구려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삼국의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전쟁에 패한 자 사형.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도범 귀양을 보내고 동시에 2배 또는 3배를 배상했다. 밑줄 그세요. 2배나 3배. 그래서 아까 고구려는 12배 배상인데 백제는 2배나 3배를 배상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 추론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법이 더 엄하지요? 고구려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백제가 2배나 3배를 했다. 이거는요, 백제 사회가 이 당시는 그나마 조금 더 사회가 발전했던 선진적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문화가 좀 떨어질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이제 좀 법이 엄한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백제가 고구려보다는 법이 좀 완화되어 있었던 얘기는 그만큼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의 뇌물수수, 횡령 시 3배 배상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을 범한 자는 남편 집의 노예로 삼았다.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백제고요. 지배층 보세요. 왕족인 부여씨와 왕비족인 진씨의 18대 성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백제가요, 고주몽의 아들 비루와 온조가 이제 남쪽에 내려와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백제 뿌리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백제는요, 그날 이후 고구려가 아닌 바로 이 부여 계승의식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백제 왕족들은 원래 고씨입니다. 그죠? 고온조 고비류. 그런데 우리는 원래 뿌리가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다라고 해서 왕족은 부여씨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왕실은요, 부여씨를 삼게 되고